1년에 딱 한 번뿐인 미국 주식 세미나. 키움증권 고객을 위한 온리 원 미국 주식 세미나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당신만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 키움증권 고객을 위한 온리 원 미국 주식 세미나. 12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MJ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 조합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인데요. 우리 오윤희 과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네. MJ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J입니다. 이런 조합이 사실 안 나오는 조합인데 어떻게? 그렇죠. 저희가 처음 네. 같이 네. 이제 많이 만난 적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또 동갑내기 친구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이미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저희가- 어떤 두 분이서 어떤 약간의 네. 안 보이는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아니 처음? 저희 그때 그냥 온 거죠? 얼굴은 예전부터 많이 네, 얼굴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있었죠. 회사도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얼굴들이 다 뭐 잊기 쉬운 얼굴들은 아니니까 그죠? 좋은 의미죠. 그렇죠.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죠.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두 분이서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잡혔어요. 오늘 이제 뭐 오늘 날짜는 7월 18일 아니요 12월 18일. 7월이요? 야 아니요 7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더우신가 봐요. 12월 18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7분에 7시 3분 네. 3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오늘 자다 나왔어요 집에서.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 많이 피곤해서 자다 나오는 바람에 정신이 좀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조합이 거의 없는 조합인데 오늘 제가 특집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시간 넘을 것 같고요. 워낙 또 말들이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어서 오늘은 일단 교수님은 저희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이 일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있으면 또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 못했잖아요. 오 과장은. 제가요? 왜 그러세요? 일단 자유롭게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특히 또 우리 MJ께서 또 2019년 중국 경제 거시 경제 중국 이제 네. 중국 전망이죠. 2019년 시장 전망까지 네. 말씀해 주실 것 때문에 한번 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잠깐 좀 간단하게 인사 좀 한번 하고 어쨌거나 나하고 언제 오 과장 우리 언론만이죠? 지난주 언제 왔어요? 지난주 네. 언제죠? 지난주 언제죠? 이맘때쯤? 나 지금 이렇게 참 이상하게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야 뭐 항상 살 빼야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먹고 있는. 살과의 전쟁? 네. 그거는 이건 교수님 있어야 되는데 한 30년을 네. 그쵸. 살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계시잖아요. 다이어트는 교수님이. 평생이죠. 평생. 네, 평생. 평생의 아. 업보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 네. MJ가 네. 과거에 그 오과장 같았어요 몸이. 진짜로. 아니요, 더 많이 더 쪘었어요. 쪘어요. 근데 음?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어보세요 비결이 뭔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굶었어요. 에? 제가 그냥 그때 진짜 굶었어요 그냥? 네,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요. 심지어는 나중에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이제 앞이 까매지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되게 어지러워지면서 네. 삐 소리 나면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그거는 건강.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항상 극단적인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제 생각인데 항상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할 때 극단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배운다. 극단적으로 한 6개월이 필요해요. 막 거기에 진짜 미친 사람처럼 중국어만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시기가 있은 다음에 좀 하는데 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거의 진짜 제가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한 끼라고 한 끼 딱 먹고 안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과자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고 제 기억에 그때 정확히는 한 끼는 아니고 기억은 왜곡되네요. 역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야간 근무할 때였으니까 낮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와서 샐러드 먹고 샐러드 먹고 출근해서 이제 한 끼 먹고 그게 그러고 다잖아요. 새벽에 안 먹죠. 새벽에 안 먹고 집에 와서 배고프면 요거트 하나 먹고 잤죠. 야. 그거를 좀 했어요. 몇 달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극단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밤에 일하면서 안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제 아리랑, 한강 뭐 이런 책들이었는데 네. 아리랑에 보면은 배고픈 시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일단은 정말 배고프니까 내가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기전까지 갔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오 과장도 지금 겪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요요가 와서 다시 찌잖아요. 한 2달 걸쳐서 한 7kg 뺐다가 예, 찌는 이제 거는 방심하는 예, 순간 방심하는 순간 확 찌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그걸 관리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것 MJ 는, 같은데. 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운동은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막 하드한 운동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기만 1시간 정도 했었고 그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그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심하게 빠졌었죠 한동안. 너무 심하게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병 걸렸냐고 걱정하기도 하고 암 걸렸냐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많이 빠진 이후에는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안 먹지 않습니다. 지금 다 먹고요. 다 먹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데 먹잖아. 그렇게 확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쪘죠 예전보다. 근데 이 정도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진짜 많이 쪘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네, 제가 회사에서 지금 뭐- 바지가 한번 터졌어요. 그런 네. 그 정도로. 그때 저희 팀장님 그 자켓 떨어진 거 주워드리다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쳐다봤죠 직원들이. 아침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다들 피곤해서. 그때 빵 터지면서 그때 정신 차렸습니다. 이거 그거 이 그때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게 좀 그게 필요하네. 네. 정신 차릴 게. 사실 그때도 제가 야간에 많이 먹고 이래서 갑자기 찐 거거든요. 하여간 뭐 그쵸. 하여간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오 과장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이제 약간의 오 과장도 먹는 건 즐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즐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제 쉽지 않은데 저도 사실 이제 좀 이제 방송 이런데 나가다 보니까 살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또 지금 계속 해야죠. 또. 포기했다가 또 지금 네. 사실 제가 담배를 끊은 지 1년 됐거든요. 담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그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담배를 그러니까 끊었으니까. 담배를 끊기 전에는 약간의 뭔가 하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또 교수님이 얼마나 잔소리가 또 심합니까? 지금 막 어떻게 해라 해서 뭐 밥도 뭐 하루에 밥을 반을 더 넣는 거죠. 한 공기 받으면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살이 빠졌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담배도 끊고 사실 더 단 걸 더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사실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이 너무 빠져갖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거는 많이 갑자기 빠지고. 훅 연결되네. 그러니까 난 사실 지금 뭐 말씀드리 좀 민망하지만 장이 너무 빠졌죠. 우리 오 과장은 특히 이제 오프닝 벨 네. 몇 뭐- 개월 짜고 있어요 지금. 지금 8월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90. 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나름대로 이제 시황을 거의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빠삭하게? 그렇죠. 그 정도로 돼버렸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괴로운 구간인데. 저는 11월 달에도 그랬고 네. 일단 이번 FMC 이번 주에 있잖아요. 드디어 네, 이제 그 뭐- FMC가 드디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FMC 때까지는 가능한 매매 좀 자제해 주십사. 그러니까 신규 매매는 좀 음. 자제하고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바꾸는 어떤 수리 기간을 활용하는 건 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FMC가 왔거든요. FMC가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뭔가 확 오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FMC라든가 금리도 가장 큰 화두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선택하기에,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하기에 여전히 공포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뭐 좀 이제 동결은 아니더라도 속도가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잊을만 하면 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이게 해결이 되나 하다가 또 안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좀 궁금한 점도 또 많았었고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어제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장 왜 빠진 거예요, 도대체? 난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아침에도 네. 시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 6시에 내가 시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정신이 없는 것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 난 솔직한 얘기로. 지금 돈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돈들이 나와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돌아야 뭐 네.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올라가는데 돈이 잘 안 도는 것 같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엔화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도 뭐 군디락인가 뭐 그분이 또 뭐 그 뭐죠 더블라인 캐피탈의 그 설립자인데 이분이 또 나와서 뭐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동결하자 해야 된다. 그다음에 2019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또 뭐 안 좋은 얘기하면서 장이 빠졌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하루에 한두 건씩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네. 제일 궁금해서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 올 초 지금 아직 18년도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웬만한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들이 보고서를 내잖아요. 반도체는 완전히 안 좋을 거다.
저 삼성전자에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일 아무튼 지난주에 수원에 본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해가지고 네. 친구가 마침 거기 교육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쪽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바꾸면서 교육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뭐 그들이 교육받는 거 관계 없으니까 3년 동안은 지금처럼 보너스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 말은 뭐냐면 돈을 계속 잘 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도 삼성전자 실적 최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실적 최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런 JP모건에서 굉장히 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데 연초에 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이런 보너스를 받겠습니까? 하이닉스가 또 마찬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면 정말 웃겨요.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안 된다. 예. 안 된다. 실적 안 좋을 거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똑같은 뉴스 사이트에서도 반대쪽 바로 밑에 그런 삼성전자 지금 최대 보너스, 하이닉스 최대 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한마디로 좀 공포에 좀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물을 딱 터주면 물고 터주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라는 첫 번째가 나는 되기 싫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결론은 미중 무역 전쟁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좋은 그림이 나와주면 이제 안도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16% 빠졌거든요. 연접이 대비해서. 한국이 생각보다 나스닥이 플러스 1%예요. 여전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정작 이제 두 국가들은 별로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국이 많이 빠졌죠. 거기는 변동성이 원래 크니까 올라오면 또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좀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투자 심리라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또 MJ는 또 몸소 네. 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네. 본인이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나도 한번 계속 얻어 맞아 보겠다. 내가 몸소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런 네. 관점이잖아요. 몸소 체험하시고 또 제가 봤을 예, 때는 지수의 등락은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 안에 종목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스닥이 아까 플러스 1%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고 있는 나스닥의 종목은 그렇지 않았어요. 개별 종목은 몇 배 더? 개별 종목은 뭐 당연히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ETF라든지 뭐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뭐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뭐 이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수가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어떤 종목은 그냥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니까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저 왼수 같겠죠. 액티비전이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역 전쟁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전으로 될 것은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강도가 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미국도 이제 경제 지표에 슬슬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더 크게 나면은 사실 더 빡세게 밀고 나가긴 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중국도 사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하고 뭐 사실 언제나 조금 내년에 예측이 안 된다 싶으면 다 상저하고를 얘기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좀 중국이 많이 꺾이고 해서 내년에도 뭐 GDP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그럼 지수 뭐 CPI, PPI 모든 지수들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가 좀 충격이 큰데 10월 달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 괜찮았어요. 근데 11월 달에 엄청 충격적이었죠. 11월 달 지표가 발표됐는데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요것이 내년에도 더 떨어져서 이제 한 자릿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수를 산다는 것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이제 섹터 선별, 종목 선별이 필요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 내 니즈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나마 그건 조금 뭐 물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종목을 많이 찾아드려야 되는데 워낙 주구장창 많이 떨어져 갖고 하락을 많이 해 갖고 근데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MJ께서 그 이제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네. 그 전에 미국도 얼마 전에 그 11개 IB가 일단은 내년도에 대한 그 S&P 500 목표 지수와 네. 그다음에 예상하는 EPS 발표했는데 다 좋아요 올해보다. 난 깜짝 놀랐어. 나쁘게 볼 줄 알았어. 마이너스도 있을 것 같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일 낮은 게 아마 제 기억으로 골드만삭스인가 근데 뭐 2,700, 2,750인가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2,600, 2,500 몇이죠 지금. 어쨌거나 지금보다 높은 다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고 3,350까지 나왔어요 S&P 500이 11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닌데 쉽게 해서 어쨌거나 지금 안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 IB조차도 내년도에는 목표 지수를 올리고 있고 EPS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론 조금 안 좋은 회사는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이번 분기만 해도 그랬잖아요. 실적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기업 실적을 가지고. 뭐 그거 있었죠. 4분기 다음 뭐 어닝 가이던스. 가이던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내년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 조금 몸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그래도 너네가 예상했던 것보단 잘 나왔네. 이게 낫지. 왜냐면 주총 열리고 하면 당장 또 주주들이 물어보니까 가이던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왜 달성 못했어? 그렇죠. 이것보다는 기업들 입장에서 좀 몸살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안 좋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다들 좀 무서워한다. 좀 섣불리 그러니까 뭐 평온한 때라면 마우스 클릭을 쉽게 딸까닥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은 전 지구에서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이다 보면 1분만 생각해보고 하는 게 모이면 6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답을 드리면 저는 조만간 급등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FOMC 미팅이 끝나면 뭐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 거잖아요. 동결은 없잖아요 이번에. 무조건 하겠죠. 금리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대한 뭐 횟수를 약간 줄이는 정도. 약간의 뭐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바보도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일단 어쨌거나 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많이 올라갈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저번에 물어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산타랠리 있을 거 아니냐.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다. 언제냐 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설했고 그리고 내일 모레죠. 미국 FMC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BOJ. 그러니까 미국에 항상 일본이 이제 항상 12월 되면 미국 FMC 다음 날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잡아놓는데 미국이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방어책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행동책. 달러의 이외 나라들은 그게 일본에서 주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도 좀 이제 안정감을 좀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좀 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만 좀 다독여주는 부분만 생기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나 물어보죠. 도대체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당장에 문제를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진짜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방송 나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새벽에 정말 고역이죠. 장은 2% 빠졌어요. 장은 급락이죠. 일단 지수가. 그러니까요. 급락했는데 무슨 군디락이 나와서 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현실을 뭔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년도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야 이렇게 어려운데 웬 금리 인상이니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뭔가 사고는 터졌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아마존은 뭐 그 ASOS인가 영국에 뭐 거기가 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더불어서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존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금. 2분기 때 39%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때 29%.
그 이번에 더 떨어질 거다. 매출 증가율은. 그런데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4천억 달러가 나올 것 같은 4억 달러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물론 내년도에 대한 그 어닝 가이던스 낮출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매출이 떨어지면 순이익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기업이 나서서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얼마나 또 울고 먹는 거예요. 내년도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를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살짝 이야기해 보면 미국으로 뭐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 금융업종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꾸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 들어보면 CLO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그 주체들이 자꾸 돈을 빌려가는 그 기업들이 제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기들이 그 채권 안 가지,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원래 채권자니까. 그럼 채무자한테 돈은 달라 해야 되는데 은행은 지네들 돈 빌려주고는 다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돈 빌려 은행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자고 무자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겨버리니까 돈을 뭐 제대로 못 벌고 있는 회사한테도 그냥 돈을 막 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금융업 회사들이 은행들이 한번 돈을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대출도 적고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 빌려줘야 될 사람한테도 기업한테도 기업 막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제조업이고 그런다면 한 번에 그런 속아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은 종목보다는 일단 지수로 일단은 먼저 끌어올려야 되겠죠. 올려놓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해버리면 미국의 대부분의 연금생활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한번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트럼프도 나서서 아무리 자기 공약이고 밀어붙이는 게 잘하지만 파생 상품 한번 파생 상품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은행들은 열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네. 그런 액션들이 내년 초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저희 미국 얘기는 그만하고. 네. 근데 그 요즘에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이제 제가 저희 증권 방송을 보면 네. 9시 장 개장을 해도 중국 열리는 거 봐야 된다. 올라도 그냥 그렇죠. 올라가는 게 아니다. 중국장이 더 중요해. 네, 더 중요해. 약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내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MZ께서 어쨌거나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내년도도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뭐 이제 사실은 어떤 지표들이나 그런 전망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그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이제 최근에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 시장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디레버리징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기조가 좀 오랫동안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줄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무역 전쟁으로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건드리니까 최근에 보면 17년도 말부터 해서 고정자산 투자는 현저하게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 정도부터 해서 뭐 이제 갑자기 9월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7월 말에 이제 중앙경제공책회의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디레버리징 좀 완화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 인프라 투자 쪽이나 이런 고정자산 투자 좀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원래 자기네들이 취하려고 했던 스탠스 이런 것들이 미국 중미 무역 전쟁 때문에 조금씩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인프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 이제 그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행 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앞에 미리 구입한 토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상쇄된 것이 있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까보면 건설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 어떤 그 인프라 고정자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증가를 많이 크게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그 중국 제조 2025 이제 그 미국의 타겟이 됐던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가 이제 뭐 IT라든지 통신 그런 쪽의 신흥 사업들에 대한 투자인데 그런 투자들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쪽에서는 그쪽으로 앞으로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미 무역 전쟁이 앞으로도
쉽게 끝나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뭐 이제 그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잘 안 쓰죠. 요새 언론들도 일부러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 딱 찍고 들어오는 것들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얘네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뭐 4차 산업 관련돼서 향후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추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이 더 이제 그 더 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이 사실 그렇다고 디레버리징을 완벽하게 완화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도 부채 증가율이 기업이랑 대출 다 합쳤을 때 한 13% 정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돼야 돼요. 사실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 증가율이 사실 크게 둔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디레버리징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그러니까 한 손을 묶고 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레버리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지금까지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선택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하는데 중국 내에서 이제 7월 달에 그런 걸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이제 실물 경제가 더 타격을 받으면 상반기 내에 또 완화하는 부양하는 정책들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소비 같은 경우에가 가장 중요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가 보실 때 이제 디레버리징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뭐 중미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속으로 까보면 디레버리징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책성 시장이잖아요. 중국이.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는 얘네가 수출을 많이 하던 회사지만 지금은 내수 위주로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얼마나 내수가 얼마나 살 것이냐 이게 내년을 볼 때 이제 관점인데 디레버리징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 소매 판매 증가율을 최근에 보면은 증가율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자동차 판매율.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표를 미국은 뭐 직접 영어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많지만 중국은 다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의 뭐 신문들이 다 나와요. 중국의 중요한 지표는 다 번역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중국의 자가용 보유량이 이미 4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집당 한 집꼴로 지금 자가용. 뭐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죠. 그렇죠, 한국은 한 집에 두 대씩도 막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인구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예전처럼 크게 성장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좀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자동차 판매량이 이 그 소매 판매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또 항상 어디든 관련이 좀 있잖아요. 부동산이 잘 돼서 집도 사야 차도 사는 거고 수반되는 건데 부동산 지표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지표도 자동차 판매도 좀 떨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소비를 또 까서 가계 소비랑 이제 비가계 부분 비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 소비 그 지출이 되겠죠. 이 세 개를 좀 까보면 사실 가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해요. 크게 매년 큰 변화가 없는데 정부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격하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증가율이. 그 이유는 디레버리징 때문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악재가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자산 투자도 계속 줄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수출도 당연히 뭐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중미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수출 하나도 안 해도 우리 GDP 뭐 받는 영향 0.4% 정도밖에 안 된다. 단순한 수치이기는 하죠. 네. 뭐 이제 수치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수출을 안 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경기가 다 좋았을 때 미국에만 수출 안 한다는 이제 그 가정하에고 사실 미국이 이번에 무역 전쟁으로 미국도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안 좋아진다고 하면 신흥국 여러 국가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 사실 중국의 대외적으로 수출은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 비중이 적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11월 달에 때마침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10월 달을 보면요 15.5%였어요 수출 증가율이. 음. 근데 11월에 5.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저 효과도 있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한 자리 두 자릿수 한 자리 줄었다는 건 사실 충격이 굉장히 큰데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산 과세 미국이 그게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도 지금 낮게 잡고 있어요. 세계의 GDP 성장률도 낮게 잡고 있고 그 얘기는 서로 간에 이제 무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신흥국도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이제 더 이상 못하죠. 뭐 상승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막 신흥국이 공장 돌리고 막 해야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오를 텐데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는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4%대에 머물 수 있겠다 매달 뭐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지표들이 내년 상황 좀 안 좋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중국 물가의 가장 이제 뭐 돼지고기 아니에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중국 요리하면 딱 떠오르는 거가 뭐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 네, 탕수육이잖아요. 네, 탕수육. 네, 뭐 여기서 뭐 팔보채 라조기 얘기하시는 분은 좀 고급스러워 좀 잘 사시는 분들이고. 예, 근데 탕수육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요리에 돼지고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물가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올해 중국에 큰 홍수도 있었고 돼지고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한 해였는데 돼지고기가 결국 사이클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축산 뭐 여기저기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재고 분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하이를 완전 탑을 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중소형들 다 무너지고 다 가격이 또 한번 쭉 떨어지면서 이제 다 무너지고 정리될 거 정리되고 남을 사람만 남고 또 올라가면 또 붙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이. 근데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역사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저점에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올해 이제 그 재고 부담도 굉장히 있었어요. 가격이 그 최근 뭐 작년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축산 뭐 재고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았거든요. 아프리카에? 네,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중국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 사스 같은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료약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돼지를 일단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축산업자들은 그 병이 퍼지기 전에 빨리 싼 값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요. 이게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이게 CPI 있잖아요. CPI를 보면은 식품 쪽이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렇죠. 이게 다 돼지고기가 가격이 홍수로 야채 가격이 오른다든지 돼지고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사이클적으로 캐파 부족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됐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물가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CPI 같은 경우에는. 근데 P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디레버리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하락을 하고. 그래서 CPI랑 PPI 그러니까 그 소매랑 도매랑 이렇게 좀 다른 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년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제조업이라든지 광산업 이런 데도 이제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볼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들이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도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 광산업 다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거의 폭망각이네요. 폭망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부러 나쁜 것만 빼서 얘기한 거 아니죠? 요거는 이제 기다리면 또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 네. 기다리면 좋은 소식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서 혹시 네네. 나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까 2025년까지 네네. 중국이 부양해야 될 여러 가지 산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반도체, 그렇죠. 항공우주 네, 그러니까 네, 웬만한 네, 그렇죠. 근데 네. 다른 건 둘째치고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좀 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이제 뒤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점점 심화가 돼서 더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미국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10년이나 15년까지 격차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져와서 이제 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까 내가. 그 흔히 얘기해 지적 재산권인데 어쨌거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카톡에서. 가장 쉬운 건 이제 사람을 가져가면 가장 쉬운 그러니까 건데. 사람을 가져가거나 뭐 해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그러려면 무역 분쟁을 빨리 접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은.
사람을 땡겨 올 때도 그렇고 뭐 서로 친해져야 되잖아. 어차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데려가면 되니까요. 한국 사람 데려가면 된다. 삼성전자 연봉 8배 준다고 하니까요. 뭐 그 정도 연봉이면 한 80억 나혹하지 않을까 싶은 어. 생각도 드네요. 애국심이 엄청난. 아니 그 8배를 진짜 준다고. 그 실제- 연봉 80억을 일단 제시했대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부 나오잖아요. 네, 오늘 나오죠. 그 후공정이 9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앞에서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완성품이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되려면 후공정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후공정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게 많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을 다 안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내년에는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겠구나. 좋게 말하면 인프라지만 다르게 말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가 좀 내려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금융 쪽으로 본다면 그동안 부채가 좀 높았으니까 요거를 좀 줄여야 되는 숙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고 미국은 미국은 CA로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내년에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부분 부실 대출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숙제를 안고 내년을 넘길 것 같긴 한데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종목도 찾아볼 만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뭐 예를 들자면 캐터필러 이런 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심리가 몰리겠죠. 그럼 왜? 그 맞아요? 인프라 쪽으로 좀 할까? 네네. 중국도 지금 그런 종목들이 그죠?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가장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디레버리징 중요하고 뭐 내수 중요하고 뭐 이제 지표 같은 거 다 중요한데 정책이 증시다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그래서 장이 엄청 영향을 받을 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섹터별로 막 건드렸어요. 교육 섹터, 그렇죠, 그렇죠. 신규 판호 안 내주고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레이버리징의 어떤 그런 정리 기간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제 부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려면 뭐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감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개인소득세 세액공제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중국에는 없었는데 그런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업들의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25% 정도 해요. 근데 미국이 21%, 영국이 19%니까 선진국들 대비에는 높은 편이어서 그게 이제 낮출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실제적으로 세제 우대 혜택을 좀 많이 했어요. 뭐 하이테크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좀 그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7월에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선택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서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항상 서부에 대한 개발이 항상 숙제인데 이 서부라든지 경제가 낙후된 지역들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제 요런 걸로 요런 투자로 좀 경기 하방을 좀 막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농촌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어컨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농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도 실제로 이제 봤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조금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하면 농촌에 있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 그 1, 2선 도시를 벗어난 3, 4, 5선 도시 이런 도시들의 가처분 소득 들어와서 거기에 소비 진작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년 지준율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항상 주목이 많이 되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뭐 어떤 그 GDP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사실 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렇죠. 인하의 카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준율 인하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한 3-4번 정도는 지준율 인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그 중국의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 창구가 뭐 이제 은행에서도 빌릴 수가 있겠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고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랑 그 채권 발행은 둘 다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디레버리징 기조로 가는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없고 채권을 더 발행할 수도 없고 계속 부채만 늘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상장을 독려하는 거죠. 아, 상장을.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국내 증시 A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을 과거에는 상장이 밀려 있었어요, 엄청. 몇백 기업씩 밀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A주가 중국 국내 주식 상해랑 심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면 그 상장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막 1배, 2배씩 오르는 건 예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청약을 넣어서 청약을 받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로또예요. 이제 뭐 난다긴다는 기관들도 그건 넣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로또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도 막 과거에 이제 뭐 이제 그거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사실은 다 좀 무산됐고 실제로 그런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근데 그것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채권 수익률 정도에 머무는 그런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 홍콩은 그 대신 올해도 그게 최고치를 또 찍었죠. IPO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상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A주의 상장이 이제 계속 밀려있던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 기다리지 못하고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이 A주도 뭐 창업 뭐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요건만 맞춰주면 상장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바꿨던 게 의결권 차등 의결권을 이제 도입을 했죠. 이제 알리바바 이후로 이제 많은 이제 어떤 비난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 흑자가 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개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쪽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 다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더 개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다. 그런 것들 올 내년에도 더 금융시장은 개방을 할 것 같고 IPO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추세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레버리징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도가 조금 약해질 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 그 외국인의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미 무역 전쟁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제스처로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중국이 금융시장을 더 개방을 확대해가지고 외국 자본들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더 정책적인 부양, 인프라 투자 그쪽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뭐 예를 들면 딱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힌트를 준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환율 같은 것도 봐야 돼. 우리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 위안화의 절하 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약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맨날 그 위안화 달러 대 위안화 나오면 7이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잖아요. 7이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7 밑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7이 깨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최근에 결국에는 이것도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 전쟁 뭐 있다고 해도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올해 더 순유입이 됐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많이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1.6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조 위안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근데 거의 대부분 국채입니다. 국채.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2달 동안 이게 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결국에는 금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금리는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금리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미국 그렇죠.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중국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나가면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 대비 뭐 같은 금리가 아니라 뭐 미국이 더 낮아도 이쪽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 높아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 금리가 차이가 조금 더 안 난다라도 그쪽이 더 리스크가 작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추세들을 봤을 때 내년에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위안화는 더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내년에 투자를 신규 자금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좀 장기적인 투자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위안화가 내가 들어갔을 때 대비 5% 빠졌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무조건 5% 수익 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 뭐 올해는 그렇게 쉽다면 많이 수도 빠졌잖아요. 있고. 올해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가 좀 굉장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는 게 한 종목의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요. 뭐 중국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거를 원화로 바꾸지 않는 한은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그때 수익률엔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에 나올 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섹터별로 조금 어떤 선별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는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어떤 활발한 그 정책 부양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표가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표가 더 안 좋아지면은 이런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걸 더 확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돼서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상장하고를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뭐 한 3분기 뭐 이 정도 본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요번 달에 있거든요. 요번 달에 그 중앙경제공작 회의가 있어요. 매년 12월에 하는 거. 요걸로 2019년도에 그 어떤 중국 거시경제 목표가 있습니다. 뭐 GDP 몇 퍼센트 어디서 몇 구간 몇 퍼센트 하겠다. 뭐 CPI 몇 하겠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나오면 중국 정부가 내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언제쯤에 이제 부양을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회라고 하죠. 매년 3월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내느냐가 1년 동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실효를 거두려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섹터별로 좀 상반기에는 사실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뭐 중소형이라든지 뭐 작은 테마주의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주, 가치주로 다시 이제 자리를 옮기는 그런 움직임으로 내년 한 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뭐 IT라든지 뭐 이런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통신 쪽 기업들이라든지 전자, 미디어, 뭐 이제 농업 섹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적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농업 섹터 같은데 주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프라의 실효를 거두면서 인프라, 뭐 부동산, 대형주 같은 금융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별로 뭐 종목도 있나요? 종목도 있긴 있는데 그 말 잘해야 될 텐데. 요즘 말 한번 잘못하면 댓글 장난 아니야. 그렇죠. 혼자 다 한번 돼 있었군요. 댓글 많이 안 다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댓글은 댓글도 아니고 우리 저기 팟캐스트는요 양반이죠. 저기 유튜브 세계로 나가면 우리 유튜브 세계는 빡세죠. 유튜브는 정말 특히 실시간 그 채팅창은 그렇죠. 유튜브는 정말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원형 탈모 생기고. 아니 지금 잠깐만요. 하시는 분 얘기 실제 들은 거예요? 제 친구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예요? 게임 관련된 유튜브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유튜브에서 하는 공격들이 저는 좀 그냥 막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이없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것 같거든요. 걷다 대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고.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막 원형 탈모 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깐 유튜브 얘기. 우리 저기 그 오과장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오프닝 벨 하면서.
저는 그래도 미주미 안에서 한 부분이니까 미주미 분들은 굉장히 좀 양반이 많잖아요. 제가 막말보다는. 이거 뭐 증권 방송 이걸 뭐 유심히 다 보고 있지만 왜냐면 이제 증권 방송의 타사의 증권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증권사에 증권 방송에 가면 네. 저는 뭐 환경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 있어갖고 보통 이제 다 모니터링 하는데 아 정말 그 실시간 채팅창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네. 아주 정말 아주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여과 없는 게 아닌가. 그 또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데 네.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제작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딱 안 맞을 때 그렇게 맞아 떨어지면 좀 문제가 그래서 생기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을. 내가 네. 엊그저께 저기 TV 보다가 한 건데 그 골목 식당에 백종원 씨가 딱 그러더라고. 보지 마.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거 너한테 일도 도움 안 되고 쓰는 사람 그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고 좋게 네. 써도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 중에 아니요. 100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증권사에서 방송할 때 뭐 그때도 실시간 댓글이 떴어요.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 원래.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딱 봤는데 무슨 뭐 헤어스타일 얘기하고 있고 뭐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막 해외 미국 증시 미국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분 헤어스타일이 오늘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몇 년 전 일인데. 댓글 있네.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이래요, 그게? 그렇죠. 2년 정도 2년 됐죠. 전? 그러니까 거의 그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증권 방송이고 그런데 아 이분들은 좀 할 일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하여튼 저는 그런 게 좀 건설적인 비판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댓글을 달아주면요. 분명 안 좋은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개 달리면 한 개는 꼭 이상한 글이 달리거든요. 그 한 이상한 글 한 글에 저는 장문의 편지를 써요. 거의 댓글을. 그러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좋은 쪽으로 다 글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니면 나가든가. 그래서 난 그래서 유튜브가 무서워. 솔직한 얘기로 유튜브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저는 별로 솔직한 얘기, 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정말 유튜브를 위해서 내가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냥 미국 주식 미치다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아무 애정도 없어. 나한테 1도 도움받은 적도 없고 나한테 종목에 어떤 무슨 뭘 이렇게 내가 도움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봤더니 뭐 형편없는 거야. 솔직히 무슨 그냥 이 이미지 저기 뭐죠? 우리 나가는 이 화면 자체도 구리고 막 어둡고 막 침침하고 하면 뭐 그냥 안 좋아 누르고 나가는 거잖아요. 말도 한마디 쓰고 이게 뭐냐 이따 이거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면을 조금 더 깊은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가서 보면 어쨌거나 제가 항상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어 지금. 그렇죠. 화가 많이 나 있어 화가. 저는 네. 그 잊을 수 없는 기사가 매일경제에서 특집으로 다뤘었던 뭐 이제 세대별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별로 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집으로 몇 부작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름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10대는 10대 나름대로, 20대, 30대 모든 세대가 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분노가 저는 문제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에는 이런 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떤 그 술이 아니고요. 술은 아니에요. 술은 일단 술은 아니에요. 더 문제를 더 네.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있잖아요. 두세 맞으면 오가잖아요. 그럼 고성이 오가요. 아 그렇죠. 바로 요새는 고성이 뭐 이어지고. 진짜로 네. 부딪히는 것도 무서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리지 못하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막 저는 이제 요즘에 유심히 보는데 상당히 과거보다 상당히 정말 좀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사실 뭐 경기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좋은 게 없잖아요. 그나마 좀 네. 작년 딱 요맘때쯤에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희망이었죠. 그러나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그랬죠. 그래서 그때 희망이었죠. 그랬어. 근데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내가 말을 잘 조심해야 되지만 비트코인마저도 사실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시세가 3,500불인가? 뭐.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 계속 하실 건데 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그냥 뭐랄까요 딱
그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배당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저도 예. 그 처음에 음. MJ께서 말씀하실 때 음. 좀 뭐든지 극단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처음부터 노리고 가는 거죠. 배당을 그렇죠. 배당을 배당만 먹겠다 하고 노리고 가든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아 극단적 공격. 애매한 건 다치거든요. 어. 공격적으로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획 그건 돌려가지고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뭐 천천히 그러니까, 가겠다 이러면 그러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갈 거면 아예 공격적으로 가든가 내부리 아니면 3배짜리? 뭐 다양한 상품들이 다섯 배 많잖아요. 있어요. 5배? 5배 아직 승인 안 되잖아요. 아직 안 됐죠. 네. 3배짜리?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상품도 있으니까 아니 어쨌거나 확실히 한 날 정하자. 아니면 선택하자.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공격 하나는 공격적인 칼, 하나는 음.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방패가 좀 든든하잖아요. 그 그렇죠, 배당 그렇죠. 꽂고 꽂히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밑반찬 삼아서 그건 공격점 찔러보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이 좀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화가 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좀 해소할 만한 욕구를 해소해 줄 만한 창구도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막 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질러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의 화두는 지금 부채를 줄이는 부채를 줄이자. 어떻게든 줄이겠다. 특히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채에 대한 또 외채가 좀 또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던 게 IPO를 이렇게 늘리고 홍콩, 그러니까 중국 다양한 시장이 있잖아요. 또 외국인 접근할 시장도 많고 그런다면 지금 만약에 좀 조금만 좋아지는 어떤 기미만 보이면 중국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확 줄 수도 있겠다. 가능해요. 지금 중국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뭐 얼마예요? 엄청나게 싸요. 13배인가 하거든요. 13배?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게 아까 뭐 코스피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항생이 한 12% 빠졌고요.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네요. 우리도 진짜? 다이나믹하죠. 진짜? 진짜? 네. 아 진짜요? 상해가 우리는 한국을 항상 1등 해야죠. 아, 그래 항상 1등 해야 되나? 아, 이런 걸 1등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좀 다이나믹합니다. 예. 한국도. 상해가 한 20% 빠졌고 심천이 한 30%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주 같은 경우에는 심천 대박인데요. 지금 좀 굉장히 그 좀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P가 13배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그렇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그널이 나온 다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자금, 그러니까 어떤 건전한 자금들이 유입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사주 매입 제도 같은 경우에도 상한선을 발행 주식의 10% 늘려가지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PEF 있잖아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비상장 주식만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상장사 주식도 거래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 주식으로도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MLF 채권형 이것만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도 이제 일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로를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자금의 유입을 증시로 하는 거를 좀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IPO 할 거냐. 증시는 그렇죠. 완전히 그랬는데 뭐 IPO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후강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까지 보면은 총 1,793억 위안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 이게 전년하고 비교하면 184%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순유입은 증가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은 그 푸찌 지수 있잖아요. 그 러셀 지수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서 A주 편입할 거 MSCI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수들도 그렇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MSCI 그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5%거든요. 근데 20%까지 확대 검토를 내년 2월에 해요. 확대한다고 하면은 더 이제 수급도 좋아지는 거고 당연히 외국의 해외에서 더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평가가 어떤 걸려 있는 허들 저평가도 그렇고 지금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허들이 제거된다고 하면은 사실 중국장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의 주식 중에 홍콩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주식인데 말도 안 되게 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뭐 좀 살살 접근하기에 괜찮은 시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별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 한 가지 회피해야 되는 종목은 있어요. 피해야 되는 거?
그 철강이나 석탄 기업들인데 사실 얘네들이 지난 2년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되게 역설적이게도 공급 측 개혁이라는 거를 중국이 했었습니다. 디레버리징이랑 함께. 근데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돈 빌려줘가지고 돈 빌려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찍어서 재고 부담이 엄청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리지도 않을 건데 왜 만드냐. 그러니까 사실은 1대1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엮여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게 1대1로로 그리스 어쩌고 해가지고 시장을 쫙 열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데에는 얘네가 다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장 짓고 만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재고 부담이 좀 풀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에 뭐 하나가 1대1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공급 측 개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생산 이만큼 하지 마. 이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환경보호. 지금 스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환경보호까지 겹치면서 딱 환경보호하면 생각나는 게 석탄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철강, 공장부터 올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강 같은 게 환경보호랑 맞물리는데 공급 측 개혁이랑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규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적도 좋았고. 왜냐면은 수요는 그대로 있지만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얘네가 이제 뭐 정리될 기업들은 처음에 초반에 공급 집계하면서 정리됐겠지만 남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이거 약간 저희 증권사에서도 이제 영업 직원들이 뭐 나갈 사람 나가고 정리되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계좌로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그런 봐야 거죠. 될까요?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석탄이랑 철강 기업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디레버리징은 아직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자꾸 건드리니까 얘네들이 공급 측 개혁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빡세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 보호를 빡세게 하면 결국엔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도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가 체질이 좋으면 계속 할 텐데 지금 자꾸 건드리니까 체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사실은 조금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공급 측 개혁도 완화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꽉 쥐어오던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 수요가 안 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철강하고 석탄 수요가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강 석탄은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하반기 들어서부터 떨어지고 있고 이게 반영이 되면 사실 얘네들은 내년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석탄 이런 기업들은 좀 투자를 향후에는 좀 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업 섹터가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근데 사실 농업 섹터 사실 굉장히 생소해요. 제가 예전에 모 증권사에서 이제 그 중국의 농업 섹터 애널리스트를 초청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완전 욕 먹었잖아요. 왜요? 거기에 그 방송국 팀장님이 돼지고기가 뭔 말이냐,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중국 왜 이런 걸 해? 사람들 관심도 없다. 돼지고기가 엄청 중국 물가에 중요한데 뭐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막. 제가 그때 사회 봤거든요. 이거 처음 끼고 이거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회 봤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통역까지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막 그거 막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농업 섹터라는 것 자체가 이해는 돼요. 한국에서 좀 와닿지가 않죠. 농업 섹터 돼지고기 우리나라에 좀 뭐가 있을까? 뭐 생소한데요. 네, 뭐 비엔나 소세지 뭐 이런 건가? 뭐 사실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에 뭐 크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나 그런 데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의 사이클이 이제 다시 올라올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돼서 투자를 슬금슬금 하는 것이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에 같이 동반을 해서 이게 사이클 한번 타면 한 2년 정도씩은 도니까요. 뭐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상승 사이클에 이제 올라서 그러니까 이건 무역 전쟁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소비는 사람들 먹겠다는데. 네, 어쨌든 앞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이런 것들은 늘어날 거고 결국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완전 그거는 사실 금융위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중미 무역 전쟁은 깔짝깔짝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거 계속 늘어나고 그럼 먹을 거 돼지고기 같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올라면 그 이유는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소비가 늘겠지만 결국에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외부에 상관없이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향후 뭐 1, 2년은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쯤부터 슬금슬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은 재미있게도 PER이 높을 때 사고요. 낮을 때 파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는 얘네 EPS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PER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있으면 EPS가 커져 있으니까 PE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재밌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농업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추천은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뭐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가 농업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아니 뭐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에 있는 농업 섹터 기업을 찾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둘 다. 그 하나는 무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무위엔 푸드. 무위엔 푸드. 예, 요거는 종목 코드가 002714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도 뭐 가장 크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무상 주식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올해 초에 비하면 얘네가 4%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스 푸드스톱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창업하는 상장돼 있어가지고 저희 개인 고객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창업하는 저희가 3으로 시작하는 창업하는 개인 고객들이 투자 못 하거든요. 요거는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창업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002714 이 종목을 좀 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5G 관련돼서도 사실은 전망은 좋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흥통신이라든지 화웨이는 뭐 비상장이니까 투자할 건 아니지만 중흥통신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미국에 접근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굳이 그 빵 주식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ZTE나 화웨이는 뭐 CFO가 돌아갔죠. 다시 돌아가서 뭐 지금 새우등 터진 격으로 지금 캐나다만 곤욕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독일이랑 영국인가도 화웨이 제품 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사실 물미 작업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흥통신이나 화웨이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조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 것 같아서 그 중흥통신 같은 데보다는 그냥 뭐 그 5G 전송망이라든지 광모듈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 피버홈 텔레콤이라고 그 상해에 상장돼 있고 600498 종목 코드인데 얘네가 5G 전송망을 까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5G의 어떤 그런 흐름은 대세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뭐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뭐 2020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쫙 깔릴 거 뭐 상용화되고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통신망 다 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수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보다 그 부품 업체들이 지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5G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송망 까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S링크 테크놀로지라고 얘네는 광모듈 취급하는 회사인데 얘네는 002281로 얘도 심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IT 기업들도 있고 뭐 한데 아까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 있잖아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3일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그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네가 포크레인이나 막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인프라 투자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좀 완화되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혜를 볼 것이다. 얘는 600031 상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업체 이거는 뭐 이제 저희 그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산층도 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하면 그 미디어 산업 같은 게 중국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제 2023년이었나까지 해서 중국 전역의 극장 뭐 스크린 수를 8만 개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집중되는 거는 1, 2선 도시가 아니에요. 3, 4선 도시나 그런 데 스크린 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수혜 볼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컨텐츠 만드는 애들 중국에도 뭐 그런 애들 많이 있거든요. 뭐 망고 미디어 같은 애들고 차이나 필름 같은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스크린 수가 늘어나니까 얘네가 상영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이 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아이맥스. 아이맥스.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맥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주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도 스크린 수 늘어나고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산업이 커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면요 리저브 커피 뭐 이런 고급 커피 많이 찾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막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막그 그렇죠. 카라멜 마키아토 막 요새 달고 막 크림 막 이만큼 묻어있는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아메리카노로 가면서 나중에는 리저브 커피 같이 막 무슨 이렇게 핸드드립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가격대가 더 비싸더라도. 근데 저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그 중국 극장에서 히트 치는 거 보면은 트랜스포머, 패스트 앤 퓨리어스 다 이런 거거든요. 때려 부수고 극장에서 막 큰 스크린으로 봐야지 이제 막 네. 자극이 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또 고급으로 결국엔 가서 영화 취향도 뭐 무조건 막 그런 액션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극장에서 결국에는 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의 요새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아이맥스 같은 아이맥스 저는 솔직히 4DX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4DX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급 그 프리미엄관들 그런 데가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자리를 더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여기 또 길어지는데 뭐 결국에는 요새 집에 스크린이 다 커지잖아요. 65인치가 이제 뭐 예전에 65인치가 뭐예요. 근데 요새는 65인치 집에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홈시어터 하려면 예전에 거창합니다. 막 뒤에다 막 뭐 달고 막 몇백만 원 해서 해야 되는데 요새 그냥 그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있으면 그게 홈시어터예요. 요새 그 블루투스 성능이 너무 좋아. 20만 원이면 사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직접 가서 해 막 PC방 가서 하고 게임방 가서 하고 오락실 가서 하고 음악 감상실 가서 듣던 게 다 자기 손으로 들어왔거든요. 영화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영화도 결국에는 홈시어터 그 집에서 보는 문화로 결국 되면서 극장 가서 보는 건 그런 프리미엄관 같은 거 아니면 굳이 요새 데이트하러 영화관 가지만 아직도 가지만 클래식하게 예전 같이 선택의 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추세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국에 계속 그 스크린 그 박스 오피스 1위의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국 영화가 무조건 박스 오피스 1위였다면 지금 중국 국산 영화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뭐 그 탑을 했던 뭐 미이너 주성치 감독했던 미이너라든지 계속 이런 기록이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영화 수입해오는 차이나 필름 같은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화처 미디어라고 뭐 그런 애들은 직접 필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좀 수혜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기 얼마 전에 텐센트 뮤직이 상장했죠. 상장했는데 연습이 됐죠. 네, 좀 뭐 그런데 어떻게 뭐 그건 뭐 아쉬웠어요. 근데 텐센트 뮤직은 그 쫙 파보면 텐센트 뮤직이니까 그럼 가장 많은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별풍선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벌어요. 아프리카 같은 회사인가?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게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구조를 까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얘네가 뭐 음악 스트리밍 다 하지만 결국에 돈 되는 곳은 그런 별풍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게 왜 텐센트 뮤직이지? 그럼 이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되는 텐센트 거예요. 뮤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후야라든지 뭐 이런 데랑 사실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 굉장히 많은 뭐 테마색 뭐 여러 가지 이제 벤처 어떤 그런 데들이 프리 IPO 기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IPO 구간에 와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조금만 재미가 이슈가 없어. 있어도 무너지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 텐센트 뮤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이 이제 그 스포티파이나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어떤 음악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해서 거기서 모든 수익을 많은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건전한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나? 텐센트 뮤직 그 제가 이용할 수 시도해 있나? 보진 않았는데요. 뭐 진짜? 위챗 페이먼트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또 같아요. 만약 유명해지면 요즘 펑티모 아시잖아요. 고양이송 유명한데 펑티모? 뭐예요? 어디야? 중국의 어. 아프리카 아, TV처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펑티모가 처음에는 아프리카 BJ처럼 그러니까 웹캠에서 노래도 하고 그런 분인데 노래 잘해요. 근데 이분을 만약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냥 예쁘장한 귀여운 뭐 VJ인가 보다 유튜버인가 보다 이렇게 끝날 건데 중국은 이걸 컨텐츠로 만들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가수로 데뷔를 시키고 관련된 뭐라 콘서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 뒤에 다
혼자서 못할 거 아니에요. 다 기업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를 못하는 것들을. 그걸 왜 해? 그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본다는 거는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뭐 10개 시도하다가 한 개까지만 성공했더라도 대박을 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펑티모라고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펑티모 덕분에 중국에 대한 뭐 약간의 그동안 있었던 뭐 사람마다 다른 다양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참 부럽다. 중국이 저도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중국 그런 중국이 아니구나. 우리보다 이런 부분이 더 앞서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랑 이제 그 뭐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크고 막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투자 계산이 굉장히 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프리 IPO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실적이 어쩔 수 없이 나야 되고 뭐 이런 케이스일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IPO가 뭐 거의 이제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보통 이제 프리 IPO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검증된 기업이에요. 밸류에이션 높을 때 들어가는 거고. 근데 과거에 구글 같은 경우에 보면 세콰이어 그 벤처 투자가, 이 세콰이어가 거의 실리콘밸리에서는 터줏대감인 벤처 캐피털인데, 얘네가 구글에 투자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르게이랑 그리고 또 한 명 있잖아요. 레리 페이지. 이 두 명한테 투자를 하던 단계를 보니까 얘네가 스탠포드에서 대학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래요. 그때 이미 1,200억 원 벌써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300억 원 투자를 집행하고 그래서 그걸로 구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원생인데 이 사업 모델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1,200억 원을 내가 투자할게.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1,200원 주겠다. 1,200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1,200원도 안 주죠. 요새 누가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1,200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쳐. 1,200원. 예. 그래. 사실 그러니까 그 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 안 투자한 기업이 없어요.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대박이네. 에어비앤비, 구글 다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다, 확실히. 근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북경의 중간촌이라든지 광주에 뭐 그런 데가 다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벤처 캐피탈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조성 그리고 자금의 풍부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안타깝죠. 사실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모델의 벤처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그 어떤 투자 지원을 받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근데 사실 거기에 투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지,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예전에 한국 주식에서 덱스터라는 회사가 영화 그 있었죠. 특수효과 네, 만드는 있었죠. 회사인데요. 그게 뭐 완다의 그 아드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한 덱스터가 상장할 때 직접 거래소에 왔었어요. 직접 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온참에 이런 비슷한 회사들 좀 보겠다. 자기가 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막 뿌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사람밖에 없는데 왜 돈을 쓰지? 그 검증된 것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은행 가면 담보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아드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왕식 아니야. 네. 왕쟁님이 그 그 회장이었어. 가면서 한 말이 10개를 그 투자해 놓으면 그 중에 한 놈은 뭐 성과를 보이겠지. 그럼 성공한 거다. 좋은 방법. 소프트뱅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쫙 뿌려놨는데 알리바바가 대박치고 한두 개씩 대박치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돼지고기 관련해서 기억이 난 게, 돼지고기가 결국은 사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65%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대두가 잘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두 ETF도 이제 SOYB라고 있거든요. SOYB. 네. 소이빈 말 소이빈이에요. 그네. 네. 근데 저도 대두 관련된 상품들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한마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뭔가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중국에서 이제 그 대두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엄청난 양의 어떤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봐도 둘 사이가 뭔가 좀 안 좋거나 서로 좀 냉랭할 때 아무런 없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좀 만성화 음. 되어 가는 것 같고 음. 그러면 그 사이에서 크고 작은 뭐 한 번씩 주고받는 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대두협회가 트럼프 우리나라 따지면 박사모 비유가 적정히 모르겠지만 거의 뭐 열렬한 트사모? 뭐 그렇게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선거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쪽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대두 많이 수출해가겠는데 중국에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 사이클이 지금은 돼지고기 가격이 완전 저점이니까 누구도 안 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가격이 내년부터 슬슬 올라온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그런 농가들이 막 생기는 게 가격이 적어도 50% 이상은 올라왔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저는 한 2년씩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대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되죠. 근데 사실은 그 러스트벨트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농산물 계속 압박하는 거니까 결국에 중국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중국에서 돼지고기 뭐 어떻게 해서 먹어요? 많이? 한국은 삼겹살인데. 사실 저는 삼겹살인데. 저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종류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기업 탐방 갔다 와서 먹은 것 중에 하나는 돼지 뇌를 먹었어요. 뇌요? 네. 뇌? 제가 사진도 있는데. 뇌를 굳이. 근데 약간 순두부 같은 맛이 나요. 맛은 그렇겠지만 네. 어쨌거나. 되게 그 약간의 느낌이 그렇잖아요. 각 어떤 모든 어떤 그거를 부위를 다 먹는다. 아니, 돼지 뇌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뇌를 먹지 않을 텐데. 뇌? 여기 보시면 이게 돼지 뇌거든요. 약간의 그거 같아. 뇌, 동태 그 뭐라 그러죠? 그죠. 이리라면 생태탕의 이리 뭐라 질인가 뭐 그거 있잖아. 그게 동태 그거라는데요. 어쨌거나 네, 약간 내장 같은데 그거를 약간 그런 느낌이. 근데 맛은 뭐 어떻다고요? 약간 순두부 같은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광동에 가면은 뭐 책상 다리 빼고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국의 요리가 큰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돼지고기로 먹을 수 있는 어떤 요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한 요리들이 많아서 그만큼 돼지고기 물가 중요한 게 돼지고기 가격 올라버리면 그럼 돼지고기 아무 치킨 닭고기 먹을까 이러면 대체제로 또 다 오르고 그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잠깐 제가 한번 미국의 타이슨 푸드를 봤거든요. 네. 타이슨 푸드가 어쨌거나 육가공 업체 가장 큰 업체니까 주가가 재미없네요 많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을 찾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임무고. 예, 일단 뭐 오늘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과거에는 무료로 1시간 또 돈을 받고 1시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 특집으로 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계속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끝나면 저희가 저녁을 먹을 거잖아요. 저희만의 또 만찬을 할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혹시 듣다가 이제 언제 끝나는 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아마 한 더 10분 정도 더 하고 여기 계속 가는군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2시간을 꼭 채우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하고 끝낼 건데 혹시 그 MJ께서 오늘 한 종목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오늘 그걸로 종목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별로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묵혔다가 그렇기 묵혔다가 때문에 다음 주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묵혔다가 다음 주에 원책인데요. 네. 와. 우리 저기가 항상 약간 1시간씩 나눠 했거든요. 네. 오늘만 일단 특집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12월 22일 날 제가 키움하고 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2시부터 네, 제가 이제 그것 5시까지? 때문에 지금 계속 채널 K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제가 이제 채널 K를 하나 차는 거죠. 예, 고정 자리 하나 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오 과장이 또 이제 옆에서 같이 제가요? 보조를 맞추면 어떨까? 우리 뭐 더면 넘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어떨까? 맛에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간혹 들리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일단은 이제 뭐 가끔가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입장 예약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키움 계좌가 있다고 그러면 예약 안 하고도 아니 뭐 그냥 오셔서 예. 계좌 개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셔갖고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만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은 이제 오픈 안 했어요. 이 행사는 오픈 안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아마 거래하면 저희 쪽에 이제 컨텐츠가 나갈 건데
이제 키움이 사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강력하게 지금 그 배당주 투자 가이드를 제가 밀고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종목을 다 23개 종목을 사서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엔 배당 한번 받아보자. 배당을 좀 많이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올해 또 마지막 세미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들리는 촛불에 하면 그날 또 최저 기온이 0도. 날씨마저 좋다는. 네, 최고. 이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놀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페럼, 그러니까 을지로 입구역 페럼홀 네.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데 하여간 뭐 열과성을 다해서 할 거니까 몇 시에 하시죠? 2시부터 5시? 5시까지. 3시간 동안 오래 합니다. 하네, 그래서 2시부터. 왜냐면 1시간은 질의응답이 또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라서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할 거니까 많이 오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중요한 한 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J의 2019년 중국에 대한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좀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 문제가 도대체 뭐냐, 문제가. 정확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물론 센티멘트로 귀결되잖아요. 결국에는. 귀결되고 있는데 뭔가 좀 수치적으로, 뭔가 좀 이론적으로 뭔가 좀 더 내용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 저기 오 과장께 생각하시는? 저는 지금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BOJ?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그 음. 원인이 뭐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병원 따지면 약간 응급실 같은 성격이잖아요. 당장 사람이 숨 죽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숨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그걸 다시 역추적해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이사해서 어쩌면 끼어가지고 차라리 미국과 일본이 싸우면 일본이 대놓고 방어를 할 건데 일본도 경기 좋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미국과 중국 사이 끼어가지고 지금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딱 다른 나라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성격이 똑같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일본이 내놓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일에 나오니까 20일날 일본은 목요일인가? 네, 목요일 말이죠. 일본은 정말 웃긴 게 우리나라는 10시에 발표한다 하면 10시 하잖아요. 일본은 정말 회의를 해요. 걔네들. 회의 끝나면 보통 좀 서류 작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시간, 2시간 있다가 바로 문 열고 나가지고 발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부정된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이미 지금 GDP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좋았다가 아베 뭐 이런 쪽으로 말하면서 좋았다가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목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뭐지 하다가 그냥 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는 카드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갈 거다, 또 중국이 어떻게 왜냐면 그 두 국가가 문제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일본의 임무니까 그거를 역추적해 보면 원인을 좀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혼자서 아무리 지금 찾아봤자 저게 내린 대답은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건데 이런 좀 정형화된 숫자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일본에서 내놓는 일본은행 자료가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네, 우리 내년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번역 잘 되잖아요. 일본어는. 우리가 만약 보고 싶다. 뭐 해외 보고 싶다면요. 저기 구글 네, 거기 구글. 뭐죠? 크롬. 네, 그럼. 크롬에서 그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잖아요, 거의. 일본 정확하게 거의 나오죠. 잘 나오죠. 네, 네. 거의 정확하게 나오죠. 일단은 뭐 영어는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저도 사이트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번역이 거의 한 80%까지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한자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는 안 되더라고 잘. 이 번역이 중국어 되기는 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어랑 영어랑의 번역이 요새 많이 발전했죠. 많이 중국 많이 발전했어요. 영어는 특히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문장을? 왜냐하면 일부 어떤 사이트는 거의 한 90%에 가까운 정도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순을 제가 딱 봐도 이게 딱 돌리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춰서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맞춰서 아예 돌리는 거에 맞춰갖고 그렇게 좀 글자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영어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잘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일본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일본에 지금 아시겠지만 후생 연금 펀드라고 하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세계 1등이죠. 공단 있잖아요. 국민연금 공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지금 해외 쪽으로 한 26%까지 주식을 늘리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문구점 협회
그런 데서도 연기금을 만들어요. 어, 그분들 사업하는 분들이다 어, 보니까 어.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보험사가 가서 가입해서 이러는데 그들 자체도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를 추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연금도 추정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규모인데 거기도 미국 주식을 늘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크롬을 100번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 사이트 가면 막 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일본 은행 들어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일본 은행 뭔가 했네. 예. 아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깜짝 놀립니다. 잘못하면. 네. 어쨌거나 아까 이제 우리 MJ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결국 종목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 과장이 보는 따로 딱히 종목은 없고요. 최근에 뭔가 좀 하나. 종목은 떠나서 업종? 관심 있는 업종? 아까 업종 얘기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매수할 것 같으면 일단 이번 주 FM 때까지는 스톱. 보고. 네, 스톱. 하면 포트폴리오 개선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좀 돈 있으면 물도 좀 타고 한다면 이런 기간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심리다. 무서워 이런 거. 무서운 거. 네. 근데 어쨌거나 그 무서운 게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트코인도 살짝 한번 만져봤던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초반의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눌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눌러요. 누르다가 별거 아닌 뭐라 해야 될까 호재. 그거에서 갑자기 막 확 일어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잠재되어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 그동안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행동을 못했던 거.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다면 결국 투자는 비트코인 했던 사람들이 주식도 사고 주식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런다면 이 심리라는 것만 좀 그래서 제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 왜냐면 금리라든가 이런 건 냉철하게 나오고 숫자들이기 때문에 심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시진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심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만성화로 간다. 그런다면 그냥 만성 비염처럼 좀 불편하긴 한데 죽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40주년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발언이 셌어요. 되게 주권 같은 것도 언급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거에 간섭하는 건 주권 간섭이다. 그래서 사실 다들 놀랬죠. 좀 하이 제스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강경한데.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게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중국을 개방해가지고 막 이제 해서 40주년 됐는데 거기서 연설하는데 약한 모습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떤 정권이 바로 서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역시 농산물 수입을 늘릴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개혁 개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좀 시장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이것도 오히려 이게 아니라 지금 서로 화해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사실 물밑 작업은 저분들이 30명이 가서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제가 봐도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도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개혁 개방은 했는데 개혁 개방 한 걸 잘했어라고 40주년 했는데 미국의 약한 모습 보이고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말씀은 제가 오면서 그 시진핑 관련된 뉴스를 다 봤거든요. 그 어떤 기자분도 안 썼던 내용이에요. 그럼 틀렸다는 아니 틀린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빨리 좀 하지 뭐 이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겠구나.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지금. 정권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만찬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조합이 또 이번 올해 또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올해 저희 한 번 남았잖아요. 다음 주 한 번 찍으면 다음 주 한 번 끝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오 과장 네. 이렇게 좀 조언 같은 거 아니면 덕담? 네.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매매를 못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신규 매매는 네, 맞아요. 네.
이제 어느덧 이제 FMC가 왔어요. 네, 맞죠. 네. 어느덧 왔기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서서히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산타 할아버지는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MJ는 뭐 그 어차피 나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네, 빨리 오시. 네, 박싱데이에 오시는 많이 갖고 오셔야 되는데. 박싱데이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마디 하세요. 우리 MJ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어느새 올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 드는 게 저희가 재작년 추석 때 작년 추석 때쯤 시작했잖아요. 작년 추석 때쯤 시작.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신박한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워런 버핏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이제 애플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주변에서 물어봤나 봐요. 애플 주가 떨어지는데 지금 2억 5천만 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덤담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빗대어 얘기한 거죠. 내가 농장을 하려고 내가 생각한다고 있다면 농장하다 보면 비도 오고 뭐 허리케인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과연 얼마나 올까를 미리 내가 세수를 예상할 수 있겠냐. 또 그게 내가 농장을 안 할 이유가 될 수 있겠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농장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년, 20년을 보고 내가 농장을 이제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플을 샀기 때문에 나는 다음 분기 아이폰이 몇 대 팔릴지 관심이 없다. 만약에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뭔가 틀린 걸 보고 있는 것 같다. 내 관점은 그건데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좀 기억에 남고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계속 시장은 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악재가 항상 있었고, 근데 좋은 종목을 장기 분산 투자해서 갖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방송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좀 제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MJ하고 또 우리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끝내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